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소설은 유희숙 작가님의 소설집인 장미주유소에 수록된 표제작 장미주유소입니다. 이 소설에는 4명의 등장인물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순조와 유섭 부부, 주아와 대학 교수 부부가 그 주요 등장인물인데요. 유섭이 제약회사를 그만두고 주유소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주아는 남편의 유학생활 바라지를 끝으로 귀국을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소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정한 관계 무엇일까요? 소설을 다 듣고 나면 등장인물 누구에겐가 왜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소담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장미주유소 유혜수. 순조는 식탁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유섭을 보자 온몸에 맥이 스르르 풀렸다. 얼마 사이에 뺨이 편하게 홀쭉해지고 눈자위가 움푹 팬 것이 영 딴 사람 같았다. 그는 앞에 놓인 연근 조림을 입에 넣고 무거운 입놀림으로 우물거렸다. 여느 때는 전혀 손이 가지 않던 반찬이었다. 뺨이 움직일 때마다 머리가 괴로운 듯이 흔들렸다. 그는 저녁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눈치였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에서 단내가 났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활활 타고 있거나 양심이 당근질 당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밥을 반 공기도 못 비우고 물만 한 대접을 들이켜더니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순조는 유섭이 남긴 밥을 개수대에 쏟아버렸다. 그녀는 그가 남긴 밥을 따로 갈무리에 두었다가 비빔밥이나 볶음밥을 해먹곤 했다. 그러나 오늘따라 왠지 모를 서운함에 그녀는 음식에다 화풀이를 했다. 가스레인지에는 남은 된장찌개가 그대로 졸아들고 있었다. 주방 한쪽에 검은 보자기를 씌워놓은 콩나물 시루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물을 한 바가지 가득 떠서 시루에다 거칠게 끼얹고 그릇을 바닥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부엌창에 꿈결처럼 걸려있던 오렌지색 노을은 어느새 사그라지고 없었다. 어두워지기 전에 짧고 서러운 시간. 순조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먼 곳을 내다보았다. 검은 상복 같은 어둠이 그녀의 눈 속으로 검실검실 흘러들었다. 주아는 동대문 패션타워에 다녀오는 길에 가까운 주유소에 들렀다. 장미주유소. 무슨 카페 이름같이 비밀스럽고 유혹적인 상호의 그 주유소는 가격이 다른 곳보다 1리터당 40원이 더 쌌다. 가득 채워져요. 그녀의 말에 주유소 사내는 입을 묘하게 비틀며 웃었다. 그는 차 안의 쓰레기를 말끔히 치워주고 방향제까지 하나 넣어주었다. 유리병에 든 노란 액체 방향제는 너무 노골적으로 들큼한 냄새를 풍겨서 역겨웠다. 보너스 카드를 만들면 누적 포인트에 따라 무료 세차에 주방용품까지 드려요. 물론 터널식 자동 세차지만 마무리는 꼭 제가 합니다. 타는 도구는 무엇이나 제 전문이거든요. 집에서 마누라 목욕도 제 차지입니다. 물기를 닦는 게 일견 아주 쉬워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순서와 리듬감, 꼼꼼한 물기 제거, 그리고 마른 타월의 기술적인 사용과 손맛. 사내는 상스러운 소리를 거침없이 짓거리는 걸로 봐서 막대 먹었거나 아니면 천성적으로 장난기가 많은 인간임이 분명했다. 단골들에게는 워시액 주입에 하부 세차도 책임져요. 도장이라도 찍듯이 주화를 힘주어 누르는 사내의 눈빛이 어딘가 자극적이고 음층스러웠다. 거기다 고압 세척기 같은 사내의 물건은 아까부터 위력적으로 부풀어 있었다. 큰 찻길에 면한 주유소는 꼬리를 물고 지나가는 직진 차량으로 인해 주화의 차가 도로에 진입하는 걸 번번이 가로막았다. 주화는 운전석에 차창을 내리고 그에게 물었다. 부인의 목욕 횟수는 어느 정도인데요? 주화의 험악한 눈빛에도 아랑곳 없이 그는 태연스레 빙글거렸다. 처음엔 날마다였죠. 그러다 너무 잦은 목욕이 피부병의 원인이라는 수의사의 충고에 따라 요즘은 닷새에 한 번꼴로 시켜요. 그는 벌겋게 약이 오른 주화의 얼굴이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이 낄낄거렸다. 앙컷 포메라인을 한 마리 기르고 있거든요. 새끼 때는 몰랐는데 점점 커가면서 생긴 꼴하고 하는 짓이 영판 죽은 마누라예요. 채무자의 운명 같은 건지. 사내의 얼굴에 웃음이 거치고 구름이 살짝 덮였다. 반듯한 이목구비에 매혹적인 불향기까지 갖춘 사내의 나이는 어림잡아서 40살 안쪽으로 보였다. 사내의 눈이 룸밀러까지 달아와서 그녀의 눈과 부딪혔다. 마치 제 집 현관을 밀고 들어온 듯이 천연스럽고 뻔뻔한 눈빛이었다. 너 그거 모르지? 네 눈 있고 배들을 연상시킨다는 걸. 여상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했던 전자회사의 늙은 과장은 주화의 눈을 볼 때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목덜미를 슬쩍 건드리거나 팔을 지그시 잡았다 놓곤 했다. 그것은 함께 자러 가자는 말보다 더 검질기고 끈적한 수작으로 보였다. 그녀는 초승달처럼 가느다란 제 눈을 자동차의 룸미러로 들여다보았다. 사내의 눈은 아직도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다. 주화는 보름 사이에 프라이팬 하나와 주방용 가위와 야채 탈수기를 사은품으로 받았다. 야채 탈수기는 점수가 모자라는 것을 사내가 말없이 차에 실어주었다. 사내에게서 술 냄새가 난 건 며칠 뒤 오후 3시경이었다. 점심이 곁들인 반주치고는 과한 것이었고 술을 본격적으로 마시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다. 주화의 경험에 견주어 보면 그것은 습관성이거나 아니면 어떤 고통과의 싸움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가엾다는 느낌이 그녀의 마음을 슬쩍 지나갔다. 사실 그 느낌은 마음의 둥치에 잠깐 걸터 앉았다 가는 정도로 짧았지만 강한 전류 같은 것이 그녀의 몸을 아찔하게 훑고 지나갔다. 그녀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주화가 귀국한 것은 6달 전이었다. 남편이 오랜 유학생활 끝에 어렵사리 대학에 자리를 얻은 것이다. 30살이 넘어 공부를 다시 시작한 남편을 따라 미국행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가난한 학생 신분에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일이 그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다. 그녀는 미국 생활 5년 동안 길거리에 자판을 깔고서 싸구려 옷가지에서부터 봉제 인형까지 팔아보지 않은 물건이 없었다. 그렇게 억척을 띈 까닭에 경제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가 있었다. 귀국했을 때 그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너 꼴이 왜 그래? 미국에서 도대체 뭘 하러 온 거야?
만나는 친구마다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거둔 것이 놀랄 일은 아니었다. 나비 모양으로 거뭇하게 자리 잡은 기미가 얼굴의 절반을 덮었고 거기다 외용약의 부작용으로 군데군데 허물이 벗겨지며 생긴 얼룩은 마치 불에 댄 흉터 같았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주와 또래의 여자들은 거의 도자기 인형처럼 매끈했고 아름다웠다. 여자는 얼굴이 신분증이나 마찬가지야. 한 친구는 주아의 무신경에 질렸다는 듯이 그런 노골적인 충고까지 했다. 남편은 갈수록 열띤 반응을 얻고 있는 자신의 강의에 도취해서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문학과 페미니즘, 디지털 시대의 사랑학. 그가 강의하는 내용들은 표제만 봐도 머리꼬리 아팠다. 주아는 정신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도 언어의 불통만큼이나 답답하고 서글픈 일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어쩌다 남편과 잠자리에 드는 날도 서글프기는 마찬가지였다. 잠옷 단추를 위에서 아래까지 빈틈없이 채우고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려서 반드시 누워 자는 그의 모습은 꼭 미라를 연상시켰다. 천장을 보고 눈 그 자세는 밤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잠결에라도 무심히 주아의 몸에 손이 닿거나 얼굴에 입김을 내뿜는 일도 없었다. 작은 뒤침이나 바스거림 하나 없는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면 주아는 가끔 자신이 남편과 함께 묻힌 부정품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럴 때 그녀는 자신이 그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의 한 품목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문득 슬퍼지곤 했다. 주아는 뒤늦게 피부과 치료와 코스메틱 관리를 받기 시작했다. 2달 정도 지나자 피부는 그럭저럭 회복되었으나 마음이 문제였다. 미국에 두고 온 아들의 안부도 그녀 삶의 모든 희망이었던 남편도 한꺼번에 시들해지면서 알 수 없는 방황이 시작된 것이다. 얼굴의 살갗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이 무섭게 진해지고 몸은 집 밖으로만 나돌았다. 쇼핑센터로 찜질방으로 나중에는 그런 곳에서 만난 시시껄렁한 여자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화투판을 벌이거나 술집을 전전하기도 했다. 남편은 뒤늦게 주아의 심각한 변화를 눈치챘지만 선심을 쓰듯이 한마디 하는 걸로 그만이었다. 하고 싶은 걸 찾아봐. 약표가 있다면요. 연애도 눈 감아줄게. 그는 화끈한 그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소리내어 웃기까지 했다. 연애.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단어라. 주아는 그 말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그러면서 오래전에 남편이 그녀에게 처음 보낸 편지의 몇 구절이 절절히 떠올랐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보면 어쩔 줄 모르는 내 별난 감성이 또 다른 조화를 부린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 너를 향한 존재의 기울임, 바로 사랑이었어. 며칠 뒤 주아가 습관처럼 그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넣고 방향 지시등을 켠 채 직진차의 행렬에 끼어들었을 때 사내가 재빨리 차문을 열고 운전석 옆자리에 올라탔다. 그녀는 놀라지도 호들갑을 떨지도 않았다. 생각보다 어떤 기회가 빨리 온 것에 약간 얼떨떨해져서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한 차례씩 혼동했을 뿐이다. 그날 그녀의 행선지는 청평호로 363번 지방도로를 타고 수암리 쪽으로 방향을 잡을 작정이었다. 갑자기 달빛에 물든 밤 호수가 보고 싶어서였다.
그는 기름때에 절은 청색 작업복 대신 산뜻한 크림색 점퍼에 연 카키색 셔츠, 그리고 그보다 진한 카키색 바지 차림이었다. 주아는 턱없이 가슴이 부풀었다. 운전석으로 옮겨온 사내는 입기가 찢어지도록 하품을 하더니 에어컨을 끄고 차창을 열었다. 그는 차를 남한강변으로 몰았다. 시원하게 뚫린 강줄기가 줄곧 마음을 따라오는 아름답고 고적한 길이었다. 차가 멈춘 곳은 아담한 모텔이었다. 순조는 여름 들면서 부쩍 심해진 주부 습진 때문에 구기 뿌리 껍질을 타린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다. 딸아이를 부르는 소리에 젖은 손으로 대문을 열자 유섭이 잔뜩 흐린 얼굴로 들어왔다. 그는 어제도 새벽 1시에 귀가했다. 몸에서 휘발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그는 목욕탕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슬그머니 순조의 곁에 와서 손을 들여다보았다. 흐릿한 거실 불빛 아래 검누렇게 물든 그녀의 손은 죽은 날짐승의 발처럼 회개망측했다. 꼭 어머니 손 같구먼. 손뿐이 아니라 마음도 그래요. 순조는 쓸쓸하게 대꾸했다. 유섭이 다니던 제약회사를 그만두고 시숙과 함께 주유소를 시작한 건 1년 전이었다.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명의퇴직을 한 것이다. 허울은 그럴듯한 명의퇴직이었지만 정리해고나 마찬가지였다. 때마침 정유회사를 그만둔 시숙이 같은 계통의 사업을 물색하던 중이어서 형제의 동업은 자연스레 이루어졌다. 시아버지도 상속분이라며 한 몫을 거들어 주었다. 유류의 매입이나 거래처 관리 같은 업무는 시숙이 담당했고 유섭은 판매나 직원 관리 같은 세세한 일을 맡아서 했다. 그는 처음에 주유소 상호에서부터 홍보, 아르바이트생 모집까지 신바람을 내며 일하는 듯 했지만 얼마 안 가서 곧 그 일의 실증을 내고 말았다. 시들먹한 얼굴로 출근했다가 부르퉁한 표정으로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다. 집에 와서도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음악을 듣거나 비디오를 보곤 했다. 그가 몰래 보는 낯뜨거운 비디오 탓인지 잠자리에서는 의욕적이다 못해 오히려 과욕적이었다. 야릇하다 싶게 빈번히 요구하는가 하면 어느 날은 새벽까지 무려 3차례나 겁탈하다시피 덤비곤 했다. 순조는 그를 이해하려고 했었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건 생체 호르몬이라고 다르겠는가. 그는 애착했던 직장에서 기지를 당한 건불처럼 떨려나왔고 돈벌이에 떠나서 기름걸레로 전락한 42살의 인생이 서글프다고 푸념하지 않았던가. 순조는 말없이 그의 기분을 맞춰주며 마음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렸다. 얼마 뒤에 그는 안정을 되찾는 듯 했고 몸도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아왔다. 그에게는 새로운 삶에 대한 적응 시간이 필요했던 모양이었다. 주유소는 불릴 듯 했다. 몇십 년 만에 한파로 난방유는 미처 배달할 새도 없이 주문이 폭주했고 자동차 산업마저 호황을 맞는 바람에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이 드럼통을 다 세지 못할 정도였다. 유섭의 새로운 변화를 눈치챈 것은 한 달 전이었다. 장미가 가장 예쁠 때 가족 사진을 찍자는 해수의 청에 그는 다른 날보다 일찍 퇴근했다. 빈손이었고 사진도 대다뿐 꽃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서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거의 빈손으로 퇴근한 적이 없었다. 깜찍한 필기구며 책이며 하다못해 가까운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이라도 몇 개 사들고 왔다. 전부 해수의 선물이었다. 둘은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한바탕 뒹굴기가 일쑤였다. 해수는 아빠라면 눈빛부터가 달라졌다. 서로 비밀을 만들어 킬킬거리고 전화를 해대고 애틋하기가 연인 같았다. 유섭은 커피를 마시면서 멀거니 창밖을 보고 있었고 엄지발가락으로는 식탁 밑에 깔개에다 뜻모를 글자를 그리고 있었다. 어딘가 알맹이가 빠진 헐거운 모습이었다. 혜수는 카메라를 유섭의 얼굴에 들이대며 빨리 마당으로 나가자고 채근했다. 뜰에는 장미가 한창이었다. 장미를 유난히 좋아하는 유섭이 꽃의 품종대로 구해 심고 가꾸었기 때문이다. 90평이나 되는 순전의 마당에는 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온통 장미의 천국이었다. 울타리에는 시몽색의 덩굴 장미가, 마당에는 아이보리 화이트, 세먼 핑크, 진한 홍차빛깔의 장미들이 차례로 피었다 지곤 했다. 유섭의 장미 사랑은 유난스러웠다. 가지치기에서부터 밑거름, 덧거름, 물주기는 물론이고 병충해와 한해까지 갓난아이 돌보듯 세심하게 보살폈다. 그는 특히 장미가 꽃필 때에 많이 지친다면서 개화가 끝난 나무마다 정성껏 덧거름을 주곤 했다. 그러나 이번 여름 유섭은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무슨 고민 있어요? 순조는 뜻없는 동작을 되풀이하고 있는 유섭의 발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그냥 뭐가 잘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없는 거겠죠. 없는 길 가려고 버둥거리지 말고 빨리 돌아와요. 무슨 소리야? 당신 얼굴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순조의 농담에 유섭은 얼굴색까지 달라지며 당황했다. 그날 진한 라일락 블루에 블루문 장미를 배경으로 찍은 유섭의 얼굴은 손톱 밑에 가시라도 박힌 것처럼 고통스레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잠자리에 들었다. 몸을 뒤칠 때마다 한숨이 길게 터져나왔다. 순조도 덩달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순조가 속을 끓일 때마다 친구는 우선 남편의 잠 눈치부터 살펴보라고 일렀다. 두 발 쭉 뻗고 달게 자면 과히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유섭은 단잠은커녕 걷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순조는 절로 한숨이 나왔다. 밤새 뒤척이다가 깜빡 잠이 든 순조는 추워, 추워 하는 소리에 눈을 떴다. 몸을 태아처럼 자그맣게 웅크린 유섭이 잠결에 흘린 소리였다. 그는 정말 추운지 몸까지 가늘게 떨었다. 그는 어렵게 이룬 토막잠 속에서조차 괴로움에서 노연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가만히 이불을 들치고 일어나서 그의 발치로 다가앉았다. 잠옷 밖으로 비죽이 나와 있는 희고 길쭉한 발가락이 애처로웠다. 손으로 만져보니 얼음처럼 차디찼다. 두 발을 살그머니 잡아 가슴으로 당겨 안았다. 양적 가슴 사이에 두 발을 묻으며 그의 발등에 살며시 뺨을 대보았다. 서늘한 냉기가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잠결에 움찔 놀란 그가 발을 빼려고 힘을 주었다. 완강한 몸짓이었다.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얼음장이에요. 순조도 치지 않고 발을 쥔 손에 힘을 가했다. 그는 발에 힘을 슬며시 풀며 체념한 듯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에 묻은 발이 점차 따뜻해지자 그는 다리뿐 아니라 오그린 발가락도 폈다. 새벽빛이 침대 머리맡으로 엷게 번졌다. 돌아눕는 유섭의 눈에 설빛, 크리스털 같은 것이 반짝였다. 주하는 남한강변을 뻔질나게 오르내렸다. 이제 전화 한 통에 허겁지겁 달려가 안기는 쪽이 그녀였지만 오랫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알 수 없는 불안과 고립감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남편의 욕망은 한 달에 한 번, 셋째 토요일 밤에만 작동했다. 그나마도 건성으로 때우는 요기 같았다. 그것은 서로 힘들었던 유학생활 중에 만든 한시적인 규칙이었으나 남편은 귀국한 뒤에도 바로잡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녀의 불안은 갈증과 허전함의 다른 얼굴이었다. 모텔의 숲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 강의 상류는 서로 살을 탐하러 온 사람들뿐 아니라 조아처럼 어딘가 누수의 고통에 시달리는 인간들이 찾는 은밀한 휴양지처럼 보였다. 주유소 사내 또한 정신이든 육체든 어느 한쪽이 새는 것만은 분명했다. 오로지 섹스로만 소통하려는 동물적인 태도며 그런 소통 뒤에 그대로 엎어져 잠드는 이상한 잠버릇이며 도대체 속을 알 수 없는 사내였다. 더욱이 사내는 섹스가 끝난 뒤에 울기까지 했다. 왠지 악어의 눈물처럼 보였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눈물은 사내의 내부에서 무언가 부서져 내리는 고통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핸드폰은 수시로 울렸다. 그는 대개 번호만 확인하고 그냥 끊어버렸으나 간혹 수작을 늘어놓을 때도 있었다. 짧은 통화였고 대상은 달랐지만 그의 말투는 야비함과 고상함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다. 그는 한마디로 여체에 대한 과장된 친절 외엔 다른 어떤 배려도 없는 이기적이고도 몰인정한 인간이었다. 순조는 온몸을 흔드는 다급한 전화 소리에 잠이 깼다. 밤새 돌아오지 않은 유섭을 기다리다가 설핏하니 풋잠이 든 것이다. 전화를 건 사람은 시아버지였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의치를 끼우기 전에 모서리가 전부 뭉개진 소리였다. 애미야, 놀라지 마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해수애비가 변사체로 발견되었단다. 그 소리는 순조의 귀에 해독이 전혀 불가능한 외계의 신호처럼 낯설게 잡혔다. 그녀는 우선 옷을 정신없이 껴입었다. 갑자기 몰려든 한기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달려온 시속 일행의 차를 타고 순조는 집을 나섰다. 안개등을 켜도 길의 윤곽은 쉽게 살아나지 않았다. 서울 외곽의 그 모텔은 강을 끼고 있었고 죽은 영혼의 입김 같은 물안개가 강에서 끝없이 풀려나왔다. 현장에서는 이미 경찰과 감식반의 조사가 끝나 있었다. 유섭의 주검은 혼자가 아니라 여자와 함께였다. 낯설고 끔찍한 사체였다. 지옥의 혼돈이 따로 없었다. 고통의 끝을 본 듯한 표정, 절규하듯이 비튼 몸뚱어리,
허무한 육체가 원망스러웠는지 유섭의 고개는 절망적인 것처럼 깊숙이 꺾여 있었다.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힌 여자의 커다란 발이 딴죽을 걸듯이 유섭의 발목계에 걸려 있었다. 그는 그제 저녁만 해도 순조의 손에 연고 하나를 쥐어주며 의기양양해했다. 딱 사흘만 발려주면 끝이래. 거기엔 내 땀도 들어있어. 유섭은 그만두던 날까지 신약팀에서 일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 모처럼 생기가 돌아온 걸 느끼고 마음이 날아갈 듯 홀가분했었다. 여자는 이벤트 회사에서 일하는 23살짜리 댄스 도우미로 밝혀졌다. 일당을 받고 업소의 신장 개업이나 홍보 행사에 파견되어 온몸에 쥐가 나도록 춤을 추어대는 싸구려 무용수였다. 시체 안치소를 공허하게 울리던 그녀 여동생의 울음만이 귀에 쟁쟁했다. 헤어지자 말만 안 했어도 며칠 동안 식음도 전폐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더니 같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도 그냥 해보는 말인 줄 알았죠. 아이고, 언니. 유섭은 청산가리에 의해 독살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날 오후 2시경 두 사람이 투숙한 지 얼마 안 되어 혼자 밖으로 나온 여자가 제 차에서 맥주를 꺼내 들고 들어가는 것을 모텔 종업원이 목격했다는 것이다. 범죄 심리학도 동원되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은 죽음은 자살 심리학에 위배된다는 분석이었다. 인간은 무엇라 해도 그 마지막을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맞으려는 심리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진술도 뒤따랐다. 여자가 정신질환을 앓은 기록이 있더군요. 편집증 환자에게 거절이나 좌절은 치명적이죠. 매우 과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치정에 대한 보응으로 죽음보다 더 가혹한 가품이 어디 있겠는가. 원망이나 증오도 부질없는 짓이었다. 아무도 크게 울지 않았다. 해수만이 얼굴이 붓도록 울었다. 유섭은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순조는 작살에 찍힌 물고기 마냥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순조는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로 집을 내놓았다. 유섭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때를 한시도 더 밟고 싶지가 않았다. 주변의 변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파파메이 양은 어느 해보다 더 처절한 적혈색으로 피어났다. 순조는 그 빛깔도 가시도 다만 섬뜩했다. 해수가 태어나 자란 교동 골목 끝에 장미 정원집. 껑충한 키로 초인종을 누르기보다 해수를 먼저 부르던 유섭의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담을 넘어올 것 같았다. 그 소리는 꿈자리까지 따라와서 그녀를 괴롭혔다. 그동안 유난히 안절부절 못하며 순조의 눈치를 살피던 시숙이 장례를 마치고 순조를 찾아왔다. 재수씨,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유섭이가 아픈 데가 있긴 있었어요. 직장 떨려나자마자 바로 그런 강박증에 시달렸어요. 근데 병명이 하도 요상해서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하고 상담도 여러 차례나 하고 병원에서 화학적 거세레나 아모레나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기도 했다는데 다시 재발한 모양이에요. 유섭이가 무척 고민 많이 했어요. 한의원에도 찾아가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심리치료사도 만나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대요. 근데 죽기 전에 어찌된 까닭인지 치료사가 바로 곁에 있는 걸 몰랐다면서 빛이 보이는 것 같다고
좋아하더니만. 재수씨, 정말 면목 없어요. 시숙은 남편이 섹스 중독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걸 띄엄띄엄 설명했다. 주하와 주유소 사내의 만남은 무슨 패키지 여행 상품처럼 한 달 만에 끝났다. 그날 차에서 내린 사내가 보통 때와는 달리 주하에게 손을 한번 흔들어 준 게 마지막 인사라면 인사였다. 그는 더 이상 전화를 하지도 받지도 않았다. 나중에는 휴대폰마저 결번이었다. 그녀는 사내가 성가셔 하던 전화 속에 무수한 여자들 중에 하나로 굴러 떨어진 처지를 재빨리 알아차렸다. 그러자 연인에게 버림이라도 받은 것처럼 가슴이 견딜 수 없이 쓰라렸다. 그녀는 주유소 사내가 얼마나 잡상스럽고 시시풍덩한 인간인지 잘 알았지만 매 순간 그에게 달려가고 싶은 생각에 미칠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기 몸을 기둥에라도 묶어놓고 싶었다. 더욱 미칠 노릇은 그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어디 사는지, 몇 살인지, 진짜 이름은 무언지. 주하는 술을 다시 입에 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술은 그녀를 더욱 갈팡질팡하게 만들 뿐이었다. 사내가 일하던 주유소에 찾아갔으나 그의 모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주하가 그에 관해 캐묻자 마치 서로 짝이라도 한 듯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것이었다. 그녀는 눈에 뵈는 게 없단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머릿속에는 사내를 만나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주하는 마침내 그에게 편지를 쓰기로 작정했다. 누가 보아도 미친 짓이 분명했지만 뜨겁게 달아올랐던 몸뚱이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갈망 외에는 어느 것도 안중에 없었다. 그것만이 사내와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편지는 사건의 성질상 원색적인 청구서 같은 것이라야 했으나 어찌된 게 축축한 감상과 고상한 단어들이 채택되었으며 낯간지러운 하소연까지 끼어들었다. 육체의 뒤풀이치고는 제법 품격 있는 발문이었다. 주하는 밤새 썼다 지웠다를 되풀이하면서 어렵게 끝을 맺은 그 편지를 우체국에 가서 빠른 우편으로 붙였다. 사내의 이름을 몰라서 주유소 직원들이 부르던 장소장으로 대신했다. 부정당한 감정에 정당한 인지를 붙이는 기분이 매우 묘했다. 그러나 자신이 항상 일의 순서를 그르치는 데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애정의 불길이란 대개 정신의 점화에서 육체로 옮겨 붙는 것이 순서이지 육체의 단맛을 다 본 뒤에 다른 싱거운 맛으로 자리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제 안에 일어난 그 뒤죽박죽된 감정 때문에 주하는 더욱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사내는 아무 반응이 없었고 물론 답장도 없었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어도 순조의 기억 속에 유섭은 여전히 외도 중이었고 종래 돌아오지 않을 탕자였다.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건 용서할 시간도 기회도 주지 않고 훌쩍 떠나버린 일이었다. 유섭의 흔적들은 순조를 깊은 슬픔에 빠뜨렸다. 천년도 더 살 것처럼 집안 곳곳에 걸어놓고 개켜놓은 옷가지며 신발들이며 수많은 책과 소지품들. 순조는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처럼 많은 물건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끔찍했다. 그것들은 없애고 또 없애도
어느 구석에선가 끊임없이 튀어나왔다. 마치 정글의 게릴라전 같았다. 그때마다 순조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 흔적들은 떠난 유섭의 대신이었다. 빛은 머리칼이며 하모니카는 목소리였고 서랍장에 섞여있던 티셔츠나 바지는 아름답고 단단했던 그의 몸이었다. 유섭은 아무 준비 없이 죽었다. 그가 준비한 건 단지 죽음을 부르는 운명이었다. 사흘 전에 순조는 마지막으로 주유소에 있는 유섭의 유품을 정리하러 갔다. 그의 물건들은 주유소 사무실 한쪽에 있는 박스에 담겨져 있었다. 순조가 가져갈 만한 것을 골라내면 나머지는 시숙이 깨끗이 속아갈 계획이었다. 순조는 박스 안에서 산문집 2권을 골라냈다. 어차피 그의 흔적들을 전부 없앨 수는 없었다. 가장 크고 깊은 흔적이 해소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순조는 자주색 체크무늬에 목도리도 집어냈다. 바늘 구멍으로도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데 올겨울은 어느 해보다 추울 것 같아서였다. 밖에서 아르바이트생들과 실랑이를 하던 여자 하나가 사무실의 문을 밀고 들어왔다. 순조 또래로 보이는 함치리를 한 검은 머리에 초승달처럼 가늘고 긴 눈매가 인상적인 여자였다. 나이는 짙은 화장 속에 꽁꽁 숨겼지만 얼굴에 군데군데 뚜렷이 경계를 짚고 넘어간 삶의 피로 같은 것이 드러나서 수월하게 나이를 먹은 여자 같지가 않았다. 정 소장, 연락처만이라도 알려줘요. 여자의 입에서 익은 감식초 냄새가 풍겼다. 지독한 술 냄새였다. 시숙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라며 거칠게 손사래를 쳤다. 순조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 때문에 저도 모르게 여자 쪽으로 주춤거리며 다가갔다. 여자의 동공은 풀려 있었고 이미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혐한이 습관처럼 영어를 뱉어냈다. 플레이즈, 크레이지, 돌기 직전이라고요. 여자는 어느새 질금질금 울고 있었다. 순조는 유섭이 흘리고 간 또 다른 흔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여자의 눈물과 몸부림이 유섭의 마지막 안간힘처럼 보였다. 순조는 그의 엽색이 아무리 가증스럽고 진절이 처지는 짓이었다고 해도 생존을 위한 나름의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다. 임시직이라 연락처를 모른다니까요. 영업 방해하지 말고 어서 나가요. 시숙의 고함 소리에 여자는 더러운 음부 같은 입을 몇 번 움찔거리더니 토악질을 하기 시작했다. 스파게티 소스같이 불그레한 토사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그것은 욕망의 잔해처럼 주저분하고 끔찍했다. 빠른 우편으로 장미 주유소에 보낸 주아의 편지가 수치인 불명으로 돌아와 남편의 수중에 들어간 것은 그녀가 주유소에 다녀온 사흘 뒤였다. 어디까지 갔어? 남편의 물음은 많은 것을 함축한 질문으로 도덕과 비도덕, 그리고 주아와 사내의 경계까지 한꺼번에 밝히라는 말이었지만 그가 알고 싶은 것을 단숨에 설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육체의 경계에 대해서 아니면 마음의 한계에 대해서
주아는 그런 경우에 마음이라는 게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육체 곁에 어느덧 육체의 시종으로 전락해버린 마음도 과연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주아는 순간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몸도 마음도 갈 때까지 갔어. 지옥의 유황불까지. 원하면 더 자세히 설명하고. 더 말해. 남김없이. 우선 네가 환장한 이유를 말해. 네 섹스가 성에 안 찼어? 아니면 색다른 맛을 보고 싶었던 거야?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 당신이 허황하게 부추긴 탓도 있지만 블랙홀처럼 순간적으로 빨려 들어갔어.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그는 그 대목에서 획 뒤집혔다. 마치 고압전류가 몸을 순간적으로 관통한 것처럼 갑자기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경련을 일으킨 것이다. 고함과 주먹이 튀어나온 건 그 다음이었다. 그의 분노는 모든 걸 집어삼키려는 불길 같았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가위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주유소 사내가 사은품으로 준 주둥이가 길고 날이 날카로워서 육류를 자르던 가위였다. 그는 가위를 높이 쳐들어 주아의 목을 겨냥했다. 목이 팔락이며 뛰는 경동맥, 단 한 방에 숨을 끊어놓기 좋은 급소였다. 그녀는 순간 숨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이건 아니야. 그녀는 제 목구멍이 뚫려 선열이 솟구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남편이 자기 분노를 잘못 다스려 살인이라도 저지를까봐 그게 두려웠다. 자기 목숨 따위는 이미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그에게 돌아올 형사상의 문제와 오명, 그것으로도 전도유망한 그의 인생은 끝장이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주아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끔찍한 불행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뒷걸음을 쳤다. 그러나 그의 눈은 이미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마치 그를 해치려는 유령과 맞서 싸우듯이 가위를 치켜들고 달려올 뿐이었다. 여보, 이러지 마. 차라리 버려. 그냥 날 버리라고. 주아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달려오던 그가 빗발선 눈으로 주춤 멈추어 주아를 바라보았다. 그 다음 그는 주아의 머리, 한때는 손가락으로 빗질해주고 뺨에 비비고 잘근잘근 씹기도 했던 그 길고 검은 머리에다 가위를 꽂았다. 숭덩숭덩 가위질하는 소리가 귓결에 음산하게 들렸다. 그녀는 몸을 떨면서 가만히 엎드려 있었다. 도리어 남편이 머리를 쉽게 자를 수 있도록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주기까지 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칼보다 그가 화를 마음껏 풀지 못할까봐 그게 두려웠다. 그녀의 머리는 그가 휘두른 가위로 군데군데 베어 피가 흐르고 함부로 잘라낸 머리칼로 인해 흉물스럽고 끔찍했다. 그가 정신을 차린 건 다음 날 새벽녘이었다. 초저녁에 마신 술이 비로소 깨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부엌 한쪽에 쓰러져 있는 주아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처음엔 조용히 흐느끼더니 점점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렇게 처절한 울음은 처음이었다. 내가 널 돌볼 차례였는데 이렇게 망가뜨리다니. 내 이기심이 너무 부끄러워. 그는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아무 곳에나 함부로 쿵쿵 부딪히면서 그녀의 이름을 마구 불러댔다.
주아야, 주아야. 마치 비명행사한 아내의 시체 앞에서 몸부림치는 남자 같았다. 그 순간 안개가 걷히듯이 주아의 눈앞이 또렷해지면서 머릿속으로 한 줄기 맑은 바람이 지나갔다. 그의 눈물이 더러운 악령에 붙들려 있던 주아의 주소를 풀어준 것이다. 한가 썩어가는 육체에 무슨 희망을 걸었던 것일까? 그렇게 깜빡 미칠 수도 있다니. 죽으면 가장 먼저 썩어서 악취가 풍기는 곳이 바로 여자의 성기라고 했다. 변사체로 발견된 시체가 여자일 때는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추어 보는 부위라고도 했다. 직업, 연령, 그리고 성생활의 모든 기록과 박테리아와 점액질로 가득 찬. 주아는 갑자기 제 몸이 너무 추하고 부끄러워서 눈물이 솟구쳤다. 그날 아침 주아는 남편과 가장 격렬하고 뜨거운 섹스를 했다. 주아는 머리에 도망쳐온 비구니 같은 수치심의 흔적을 월계관처럼 쓰고 남편은 함부로 여기저기 부딪혀서 통밀빵처럼 부풀어 오르고 거뭇거뭇하게 피멍이 든 얼굴로 둘이서 밀주에 흠뻑 취한 것처럼 달아올라서 죽기 살기로 섹스를 했다. 주아는 늘씬하게 얻어맞고 난 뒤 더 이상의 치료약이 필요 없이 즉시 제정신으로 돌아왔지만 오히려 남편은 신경정신과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 점잖은 남자가 자기 안에 있는 심각한 분노와 폭력을 맞닥뜨리고 나서 넋이 나갈 만큼 충격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항상 그렇듯이 주아는 너무 늦게야 깨달았다. 진정한 오르가즘이란 함께 살아온 시간과 마음의 누적 포인트란 것을 말이다. 그동안 남편이 사다 준 모자는 10개가 넘었다. 남편은 가끔씩 낯선 사람을 보듯이 주아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의 고백대로 관계의 불완전한 비애를 처음으로 납득한 쓸쓸한 눈빛이었다. 주아는 남편의 문학 강의가 한결 깊어질 거라고 믿었다. 사랑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는 듣는 이의 눈에 한 번쯤 이슬이 맺힐지도 모른다. 사실 사랑이란 두엄 더미까지 내려가서 함께 뒹굴어 보지 않고서는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순조는 장미나무에 덧걸음을 주었다. 농원에 가서 묻고 유섭의 기억을 더듬어 보기도 했으나 수월한 일은 아니었다. 유기질 비료를 나무에서 한 뼘 반 정도 떨어져 보리 모양으로 둘러준 다음 일일이 사이가리를 해주어야 했다. 순조는 내일이면 이 집을 아주 떠난다. 어떤 걸음으로도 다시 꽃피우지 못할 추억이지만 작별 인사만큼은 장미나무 아래에 묻고 싶었다. 어쩌면 모든 관계의 다다름이란 견고한 사랑의 획득이기보다 서로의 상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뿐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과 함께